당장 나가. 네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우리 아들 죽고 나니까 이제 만족하니? 너는 울 자격도 없어. 한서연 씨, 누구세요?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민우는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요? 하 얘기가 있습니다. 민우 사고가 졸음운전이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훼손돼 있었어요. 내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주차장 CCTV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누군가 차 아래에 한참 머문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민우가 살해당했다는 건가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2시였다. 장례식장 복도는 차갑고 눅눅했다. 국화 냄새가 형광등 불빛 속에 깔려 있었다. 나는 보호자 대기실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받이가 차가웠다. 난방이 끊긴 것 같았다. 발밑으로 차가운 공기가 기어 들어왔다. 민우가 죽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뭉개졌다.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게 겨우 12시간 전이었다. 교통사고, 졸음운전 추정.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전화를 귀에 댄 채 서 있었다. 거실불도 켜지 않고 바닥에 슬리퍼가 한 짝 벗겨진 것도 몰랐다. 싱크대 위에 설거지하다 만 그릇이 그대로였다. 민우 저녁 챙겨주려고 꺼내놓은 뚝배기가 식어 있었다. 나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외투를 집어들었다. 택시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한번 봤다. 검은 옷, 부은 얼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차례로 지나갔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물이 검고 잔잔했다. 그 물을 보며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다. 검은 정장에 굵은 진주 목걸이, 조의금 명단을 손에 들고 복도 입구에 서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당장 나가.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주변에 친척들이 있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상복 소매를 두 손으로 쥐었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막혔다. 밤새 울어서 목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우리 아들 죽고 나니까 이제 만족하니? 누군가 귓속말을 했다. 결국 저 며느리 때문이라던데. 애도 못 낳았잖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떼어낼 힘이 없었다. 발소리들이 내 주변을 지나쳤다. 아무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내 가방을 집어복도 밖으로 던졌다. 검은 청가방이 바닥을 미끄러졌다. 안에 들어있던 약봉지와 휴대폰이 쏟아졌다. 나는 허리를 숙여 약봉지를 집으려 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구두가 내 손등 위로 내려왔다. 천천히, 일부러. 너는 울 자격도 없어. 복도 끝에서 구경하던 조문객 하나가 몰래 휴대폰을 들었다. 나는 그걸 봤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도 막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냥 천천히 일어섰다. 약봉지를 줍고 휴대폰을 줍고 가방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내 등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대기실 구석으로 밀려났다.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 손등을 내려다봤다. 구두 밑창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손등을 상복 소매 안으로 밀어 넣었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강민우. 오후 11시 48분.
부재중. 결혼한 지 14년이었다.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전화를 한 건 처음이었다. 나는 언제나 10시면 잠드는 사람이었다. 민우도 알았다. 그래서 밤엔 문자를 보냈다. 전화는 하지 않았다. 항상 그런 사람이 밤 12시 가까이에 전화를 했다. 뭔가 있었던 거다. 그런데 나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기록을 오래 바라봤다. 뭘 말하고 싶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시간에 차를 몰고 있었을까? 평소 회사에서 직접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집 근처도 아닌 길에서 사고가 났다. 경찰은 그냥 졸음운전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새벽 1시에 어디를 가고 있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달렸을까? 이제 알 방법이 없었다. 새벽 3시가 넘었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문상객들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냉방도 난방도 없는 공간에 나 혼자였다. 의자에 기대 눈을 감으려 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민우 얼굴이 보였다. 아침에 출근하던 뒷모습, 늘 같은 검은 패딩을 입고 현관문 잠그는 소리, 퇴근하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던 버릇. 오래 함께 살면 사람이 습관처럼 된다. 그 습관이 사라졌다. 우리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다. 다만 조용했다. 나이 들면 부부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말이 없어도 밥을 같이 먹고 각자 잠들면 됐다. 그게 싫지 않았다. 그게 우리 사이라고 믿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새벽에 전화를 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왜 그 시간에? 대기실 문 밖에서 조이금 새는 소리가 들렸다. 친척 여자들 목소리였다. 낮게 계속.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지 못했다. 45이었다. 나는 결혼한 지 14년. 아이 없는 며느리. 그게 내가 이 집에서 가진 이름이었다. 남편이 죽었는데 내 자리가 없었다. 그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여기 있어도 안 되고 없어져도 누가 찾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의자 위에서 조용히 자라났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다. 나는 그것만 바라봤다. 깜빡이고 멈추고 다시 깜빡이고. 그게 나 같았다. 그때였다. 텅 빈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빠르지 않았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복도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병원 직원 2명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장례식장 전체 분위기가 그 구두 소리 하나에 달라지고 있었다. 복도 끝 불빛 아래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다. 검은 코트, 긴 그림자. 그의 시선이 멀리서부터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나를 향해서. 대한그룹 회장, 재계 3위. 나는 그 이름을 뉴스에서만 봤다. 우리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민우도 그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수행원 하나 없었다. 검은 코트 안에 넥타이도 없이 그냥 혼자였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양옆으로 비켜서며 허리를 숙였다. 조문객 몇 명이 멈춰섰다. 술렁이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이쪽으로 밀려왔다. 시어머니가 다가갔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누추한 자리에.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아까 나한테 쏟아붓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낮고 조금 떨리고 있었다. 조이금 명단을 든 손도 어느새 등 뒤로 내려가 있었다. 그녀는 나한테 던지던 것과 똑같은 입으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시어머니가 얼어붙었다.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일어나 있었다.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 인사를 해야 하나? 비켜서야 하나? 몸이 굳어 있었다. 손등의 자국이 아직 뜨거웠다. 그가 대기실 입구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나를 봤다. 밤새 울어 부은 눈, 구겨진 상복,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이 내 손등 위에서 잠깐 멈추는 걸 느꼈다. 구두 밑창 자국. 그는 그걸 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다. 숨소리도 없이.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종이컵을 들고 있던 누군가의 손이 멈췄다. 친척 여자 하나가 입을 반쯤 벌렸다. 시어머니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재계 3위 회장이 이 차갑고 눅눅한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는 뒤로 반 발짝 물러섰다. 저는 모르는 분이신데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압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였다. 바닥에 닿은 무릎 위로 코트 자락이 접혔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다. 그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민우는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회 회장님? 그것만이었다. 그 한마디가 복도 전체 공기를 바꿔놨다. 누군가 뒤로 물러서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다. 민우의 친아버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민우가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민우도 몰랐을까? 14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름이었다. 아니, 나와 결혼하고 나서 민우는 아버지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냥 돌아가셨겠거니 생각했다. 물어본 적도 없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게 갑자기 후회처럼 밀려왔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난 건지 겁이 난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조의금 명단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여자는 젊었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았다. 민우 방에 걸려있던 사진 속 얼굴이었다. 민우가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액자에 꽂아두던 그 여자. 시어머니가 아닌 민우를 낳은 어머니. 민우가 가끔 혼자 방문을 닫고 그 사진 앞에 앉아있던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그게 그 사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나는 끝내 물어보지 않았다. 회장은 사진을 사람들 앞에 들었다. 이분이 민우 어머니입니다. 30년 전 사진입니다. 시어머니 시선이 사진 위에서 굳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민우도 내가 지키지 못했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맞췄다. 귓속말이 생겨났다. 그러나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속에서 혼자 서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다. 환하게. 민우가 그 웃음을 닮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민우가 웃을 때마다 어딘가 낯이 익다 싶었다. 그게 이 사람이었구나. 내가 늘 봐왔던 그 웃음. 그게 이 사람에게서 온 거였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회장이 나를 봤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앉아서 들어줄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 가족 일인데 왜 갑자기. 회장은 그녀를 돌아봤다. 짧게. 당신도 들으셔야 할 얘기입니다. 그 눈빛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 모습을 처음 봤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는 걸. 회장이 다시 나를 봤다.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손끝이 차가운 걸 느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시어머니 입술이 움직였다. 아주 작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흔들리는 건 보였다. 그 흔들림이 겁처럼 보였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아니, 들킬까봐 두려운 사람의 눈빛이었다. 우리는 빈소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장례식장 직원이 플라스틱 의자 2개를 꺼내 놓았다. 냉수 한 잔을 가져다 줬는데 회장은 손도 대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물잔이 탁자 위에서 그냥 식어갔다.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왔다. 누가 들어오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왔다. 회장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직원이 문을 닫았다. 복도에서 들리던 술렁임이 벽 너머로 멀어졌다. 세 사람이 좁은 방 안에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다. 빈 컵들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회장이 먼저 말했다. 민우 사고가 졸음운전이 아닙니다. 나는 컵을 내려다봤다. 물이 흔들리고 있었다. 브레이크가 훼손돼 있었어요. 고의로.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다. 회장이 손을 들었다. 그냥 그것만으로 그녀가 멈췄다. 내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민우가 탔던 차. 사고 당일 저녁 주차장 CCTV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누군가 차 아래에 한참 머문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듣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우가 살해당했다는 말씀이에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짧게.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 올 겁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사고잖아. 경찰이 사고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높아졌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지금 그녀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나는 알 것 같았다. 아니,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더 무서웠다. 민우가 그날 새벽에 차를 몬 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회장이 다시 말했다. 누군가 연락을 했습니다. 민우에게. 그날 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오후 11시 48분. 부재중. 그게 민우가 나한테 걸었던 전화였다. 그 전에 누군가 먼저 민우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우가 차를 몰고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 시간에, 그 길에서 민우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던 건 어쩌면 겁이 났기 때문이었을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나한테 알리려 했는데 나는 잠들어 있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끊고 혼자 그 길을 달렸을 때 나는 이불 속에 있었다. 누가요? 내 목소리가 나왔다. 생각보다 차갑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창문도 없는 벽 쪽으로.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대답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모른 척하려 했지만 알아버렸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가락이 차가웠다. 시어머니가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모양을 갖추려 했다. 나는 그것을 밀어냈다. 밀어내야 했다. 아직 확인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밀어내지 못했다. 가방을 발로 밟던 그 구두가 떠올랐다. 복도에서 나를 밀어낼 때의 눈빛. 그리고 지금 저 벽을 바라보는 뒷모습.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연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연결되고 있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명. 빠른 걸음이었다. 문이 열렸다.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정복이 아니었다. 사복이었다. 그러나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경찰이었다. 그들은 시어머니 앞에 섰다. 윤정혜 씨 맞으시죠? 사고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 몸이 굳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아들 장례 치르러 온 엄마예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아까처럼 명령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작고 허둥대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나는 낯설었다. 나를 향해 울음이 없다고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울 것 같았다. 어머니.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나도 그녀를 봤다. 우리가 눈을 마주친 건 오늘 처음이었다. 그 눈 안에 있는 걸 나는 봤다. 두려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 시어머니가 먼저 눈을 돌렸다. 경찰이 그녀 옆에 섰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따라 나갔다. 그 뒷모습이 한순간 작아 보였다. 조금 전까지 나를 향해 소리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방 안에 회장과 나 둘만 남았다. 회장이 코트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드려야 합니다. 나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받지 않았다. 뭔가요? 민우가 남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지금까지 울지 못했는데 이제야 이 좁은 방에서 그 말 한마디에 회장이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봉투 위에 민우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서윤. 내가 연례 동안 봐온 그 글씨체였다. 볼펜을 꾹 눌러 쓰는 버릇. 받침을 크게 쓰는 버릇. 살아있을 때 그 글씨가 싫지 않았다. 지금은 그게 너무 선명해서 손을 대지 못했다. 봉투가 탁자 위에 그냥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바라봤다. 오랫동안.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였다. 그런데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든 열고 나면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질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열지 못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회장도 말하지 않았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맞은편에 앉아서 나를 기다렸다. 탁자 위 물잔에 물기가 맺혀 흘러내렸다. 그게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형광등은 계속 윙하고 울렸다. 나는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민우 글씨였다. 서류는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맨 위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법무법인 이름, 공증 날짜. 넘겨보니 계좌번호와 수익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먼저 읽었다. 짧았다. 민우다웠다. 그 사람은 원래 말이 많지 않았다. 편지도 그랬다. 많은 걸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한 문장이었다. 미안해서 오래 못 말했어.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뭐가 미안한 건지 적혀 있지 않았다. 아버지를 숨긴 것인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이해했다. 이상하게도 회장이 서류 묶음을 짚었다.
민우가 제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둔 겁니다. 민우가 성인이 됐을 때 알려줬어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상속인은 처음부터 당신이었습니다. 숫자가 보였다. 나는 그게 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 그 뒤에 계열사 지분 서류가 한 장 더 있었다.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규모의 것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기쁘지도 놀랍지도 않았다. 그냥 멀었다. 민우가 직접 지정했습니다. 내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왜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민우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키고 싶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4년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다. 조용했다. 나는 그게 무심한 줄 알았다. 그게 우리 사이의 온도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지키려고 이런 서류를 만들어뒀다. 내가 모르는 새에, 내가 잠든 사이에 그 사람이 혼자 다 해놓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새벽 전화는 나는 편지를 다시 봤다. 미안해서 오래 못 말했어. 민우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날 밤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나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그런데 내가 받지 않았다. 나는 잠들어 있었다. 그 사람이 혼자 전화를 끊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생겼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늘어났다. 눈이 뜨거워졌다. 나는 참으려 했다. 억지로 눈을 깜빡였다. 문이 열렸다. 경찰이 다시 들어왔다. 뒤에 시어머니가 있었다. 얼굴이 아까보다 더 허물어져 있었다. 눈 아래가 거뭇하게 번져 있었다. 굵은 진주 목걸이가 삐뚤어져 있었다.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경찰이 말했다. 윤정혜 씨가 민우 씨 사고 당일 밤 연락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단 사고를 의도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서윤아. 처음이었다.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른 게 14년 동안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야, 이봐, 거기.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냥 민우를 협박하려 했어. 유산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밤 너한테 다 넘긴다는 걸 알고 그냥 놀라게 하려고 전화한 거야. 차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목소리가 낮았다. 떨리고 있었다. 믿어줘. 나는 내 아들이 죽기를 바란 게 아니야. 나는 그녀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믿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다.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도 아직 모르는 것이었다. 나는 그냥 그녀를 봤다. 손이 떨리는 걸 봤다. 진주 목걸이가 삐뚤어진 걸 봤다. 아까 복도에서 나를 밀어내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 방 한구석에 서 있었다.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경찰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다. 친척들도 하나씩 빠져나갔다.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나를 향해 귓속말을 주고받던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다들 조용히 복도로 사라졌다. 방 안에 다시 회장과 나만 남았다.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입고 있던 검은 코트를 벗었다. 내 어깨 위에 걸쳐줬다. 이제 혼자 아닙니다. 나는 코트가 어깨에 닿는 걸 느꼈다. 무거웠다. 따뜻했다. 나는 그걸 잡지도 벗지도 못한 채 손끝만 내려다봤다. 봉투가 탁자 위에 있었다. 편지가 그 안에 있었다.
미안해서 오래 못 말했어.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밤이 끝나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오래 바라봤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 끝난 것 같으면서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 복도 끝 빈소 안에 있었다. 나는 아직 그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서지 못했다. 그래도 가야 했다. 가야만 했다. 그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아니,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왔다. 회장은 따라오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한번 돌아봤다.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복도는 조용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로 긴 그림자가 혼자 늘어졌다. 내 발소리만 났다. 빈소까지는 10걸음 남짓이었다. 나는 그 10걸음을 천천히 걸었다. 복도 벽에 붙은 조문 안내 종이가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렸다. 어젯밤부터 서 있던 화환들이 복도 양쪽에 줄 서 있었다. 국화가 새벽빛 아래서 하얗게 빛났다. 복도 끝에서 친척 한 명이 나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비켜섰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봤다. 그도 비켜섰다. 아까와 달랐다. 아까는 아무도 내가 지나갈 길을 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리가 열렸다. 나는 그 사이를 걸어 들어갔다. 빈소 안으로 들어섰다. 향 냄새가 먼저 왔다. 국화 냄새, 그리고 초가 타는 냄새. 나는 그 냄새들을 맡으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들어갔다. 제단 위에 하얀 국화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조명이 노랗게 깔려 있었다. 빈소 한쪽 구석에 상복 입은 친척들이 서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우 영정 사진이 보였다. 회사 증명 사진이었다. 민우는 그 사진에서 웃지 않고 있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게 그 사람다웠다. 웃으려 애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찍는 날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건 언제나 너무 늦었다. 나는 그 앞에 멈춰섰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민우, 14해를 같이 살았다. 아침마다 같은 식탁에 앉았다. 같은 이불을 덮었다. 그 사람이 기침할 때 소리를 알았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쥐는 방식을 알았다. 퇴근하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던 버릇. 밤늦게까지 불 없이 거실에 앉아있던 버릇. 나는 그것들을 다 알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몰랐다. 나를 지키려고 혼자 서류를 만들어뒀다는 것도 몰랐다. 그날 밤 뭔가 말하려고 전화했다는 것도 몰랐다. 알았던 것들과 몰랐던 것들이 함께 있었다. 그게 우리였구나. 그게 부부였구나.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함께였던 것이었다. 나는 봉투를 꺼냈다. 어느새 손에 들고 나온 것이었다. 봉투 위에 적힌 내 이름을 봤다. 미안해서 오래 못 말했어.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나도 오래 안 물어봤어. 그게 맞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 묻지 않았다. 나는 민우가 왜 아버지 얘기를 안 하는지 묻지 않았다. 민우는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았다. 그게 편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조용함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됐다.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것 같으면서 사실 물어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말했더라면, 아니 물어봤더라면. 그 생각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도 자꾸 떠올랐다. 그냥 떠오르게 뒀다. 떠오르는 것들을 막을 이유가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나는 손으로 닦지 않고 그냥 뒀다. 사진을 계속 봤다. 민우 눈이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지금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창문 밖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여명이었다. 희미하게 분홍빛이 돌았다. 어젯밤부터 기다리던 빛이었다. 이제야 왔다. 나는 그 빛을 잠깐 봤다가 다시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살아야 했다. 그게 떠올랐다. 갑자기가 아니라 천천히. 어디선가 자라나와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살아야 했다. 잘 살아야 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민우가 혼자 해놓은 것들이 있었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경찰이 왔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내가 일어설 차례. 민우가 남긴 것들로 내가 살아가야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향 냄새, 초 냄새, 국화 냄새, 그리고 새벽 공기. 나는 사진 앞에 조용히 절을 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키는데 무릎이 떨렸다. 나는 그래도 똑바로 섰다. 민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다. 다음에는 말해줘. 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랐다. 그냥 말했다. 사진 속 민우는 여전히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나는 빈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복도에는 새벽빛이 가득했다. 회장이 멀리 서 있었다. 친척들이 서 있었다.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쳤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어깨 위에 걸쳐진 코트가 무거웠다. 그래도 벗지 않았다. 복도 끝 창문 밖으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걸었다. 멈추지 않았다. 45살이었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였다. 그게 무서웠다. 그게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